예, 그러면은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다룬 주제가 이제 생명학 정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학문이 없었는데 그런 생명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이 다뤄야 할 주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큰 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은 개념들이 등장을 해서 그 개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텍스트에서 제가 개념들은 많이 열거해 놨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에는 조금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예, 그렇게 아시고,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큰 그림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추상적인 얘기가 많았습니다. 결국은 철학에서는 이제 추상적인 얘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예, 지금부터 다뤄야 될 것은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되겠습니까? 지구 생명 시대의 이제 생명문화 공동체, 여기서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하는 주제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제 달라진 시대다 이거죠. 달라진 시대. 이 달라진 시대에 이제 삶의 방식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전의 것을 문헌학적으로 해서 뭐 100년 전, 200년 전의 이론들을 오늘날에 다시 대목임시키려고 그런다면 무리가 따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의 시대와 그때의 삶의 방식이 오늘날의 문제의식하고 삶의 방식하고 이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생명의 문제가 지금은 이제 이게 넓게 볼 적에 개인으로서의 내가, 인간 종으로서의 인류가, 생명체의 하나로서의 인간이, 그 다음에 우주 진화의 결정체로서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달라진 시대에 달라져야 할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이제 그럼 어떠냐? 정말로 우리 시대는 10년 전, 20년 전하고는 또 달라요. 예전에는 대충 100년 단위로 이제 크게 시대가 달라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엔 100년 단위로 그 시대에 걸맞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100년 단위가 아니라 10년 단위로 이름을 새로 붙여야 할 정도예요. 그래서 뭐 10년도 안 되는데 3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혁명이라고 하는 게 10년 단위로 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죠. 적응해 나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야말로 그건 100년, 2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건데 지금은 혁명이 무섭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과학기술 혁명이기 때문에 더울 것은 그렇습니다. 달라진 시대에 우리는 삶의 방법을 모색해야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알아봐야 되죠. 거기에는 이제 관계 맺음의 방식도 달라지는 거예요. 아울러서 관점과 대응도 변하죠.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삶의 진리가 되는데 이걸 흔히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다라고 그럽니다.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이제 20세기 후반에서 바뀐 패러다임이 이제 생명의 패러다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은 과학기술이 변쳐나가는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걸 전부 아울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거기는 생명이 가장 큰 문제로 부각이 된다. 그래서 생명의 패러다임을 얘기하게 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진리, 그 삶의 진리가 이제는 그전에는 이랬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랬던 거예요. 개체로서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을 형성하고 무리를 지어 사회를 이루고 나라를 형성하며 민족 국가 안에서 안정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 삶의 이상적인 형태. 이것이 얼마 전까지는 그랬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바로 이랬어요. 근대에서의 가장 멋있는 이상적인 삶의 형태였지요. 그런데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는 이제 이러한 민족이나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구의 모든 사람이 공동의 운명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생명의 문제에 관한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민족국가 시대라고 그런다면은 이제 생명의 패러다임이 온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금 제목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지구 생명 시대다 이거죠. 지구 생명 시대. 지구 생명 시대에는 이제 민족 국가 개념 가지고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나름대로 이제 문제가 많이 있죠.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민 문제죠. 국가 경계를 무너뜨리고 다 같은 지구 생명이 아니냐라고 해서 다 같이 살자. 지금 트럼프가 제일 골머리 썩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민이죠. 온두라스에 있는 사람들이 온두라스의 자체의 국가의 문제가 정치는 썩어 빠졌고 정치인들은 다 부패해서 온갖 폭력들이 난무하고 온갖 범죄 집단들이 생명을 위협하는데 국가가 개인들을 안전 보장을 못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온두라스를 떠나서 생명의 안전을 느낄 수 있는 나라로 가자 해가지고 가는 데가 어디예요? 미국으로 하고 있잖아요. 무조건 그냥 걸어서 미국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미국으로 가겠다라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렇지 않아도 자국 내에 있는 난민 문제만 해도 골치 아픈데 이건 또 그냥 온두라스에서 몇천 명, 몇만 명이 올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떠나서 자기네 나라로 온다니까 어떻게 되니까. 지금 완전히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람들의 의식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가의 단위를 이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구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나름대로 이제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것은 뒤따라가기가 힘이 들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가 되는 시대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인식의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생명의 패러다임으로 생명의 다양성을 살려서 생명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이제 준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생명의 패러다임을 정치, 경제, 문화에 적용하여서 살아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공동체가 바로 살아있는 공동체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제레미 리프킨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레미 리프킨이 그의 유명한 책 유로피안 드림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유로피안 드림에서 그 유럽 연합의 노력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 제레미 리프킨은 긍정적으로 미국에서는 희망이 없다라고 본 거예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류에 대한 태도가 너무 옹졸하고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가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는 이게 전 세계의 공존의 시대가 왔는데 맞지가 않는 거죠. 그 패러다임이. 그런데 이유를 보니까 이유는 이게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가 다 같이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살아갈 길을 모색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레미 리프킨은 앞으로 이 지구 생명 공동체가 취해야 될 것은 바로 이유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세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로피안 드림은 지금부터 한 15년 전 뭐 이때 아마 책으로 나왔죠. 그런데 지금 또 유럽은 어떻습니까? 지금 유럽 자체에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은 이미 떠났고 또 몇몇 나라들도 지금 떠날 똥 말 똥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거기에 맞춘 그런 정치 체제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하는데 그 실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유럽연합 아닌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이 이 유럽연합 쪽으로 어떻게든지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 아프리카, 그 다음에 근동 지역 이런 데서 이제 배를 타고 무조건 배 타고 어쨌든 유럽연합에 있는 나라, 어느 나라건 들어가 보자 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보트 피플로 이루어지고 지중해에서의 난민들의 수장으로 이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유럽연합에서는 전부 자기네 나라 문들은 꼭꼭 잠그고 난민들은 거부하고 이러는 사태를 벌어져요. 그래서 제레미 리프킨이 본 이상적인 국가로서의 이유가 아닌 이제 또다시 폐쇄적인 그런 형태로 가고 있죠. 그래요. 그래서 진짜 인류가 지구 공동 운명체로 살아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마 영화에서는 인류의 미래를 굉장히 어둡게 보잖아요. 영화에서는 이유와 같은 그런 이상적인 국가 체계가 생기리라고 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시 한번 이제 도시국가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도시국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카고, 뭐 워싱턴, 뉴욕, 뭐 이렇듯이 그것과 그걸 하나의 도시국가로 하고 그 도시 주변에 무지무지한 성 이런 걸 쌓아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도시국가가 아마 앞으로의 국가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미래를 좀 어둡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스티븐 호킹도 그렇게 봤죠. 이제 인류 미래가 AI가 이제 등장하고 그러면은 우리의 직업들은 웬만한 직업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제레미 리프킨이 이미 얘기했잖아요. 노동의 종말 해가지고 노동의 종말을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처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야말로 모든 노동들이 사라져가고 있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노동의 종말로 와서 이제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잘못하면은 매트릭스에서 나오듯이 이제 기계를 위한 배터리 역할을 하는 게 인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역전의 현상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100년은 갈지 몰라도 과연 200년, 300년 뒤에도 지금의 인류가 그대로 남아있을지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새천년 시대에 과연 오늘날 같은 인류가 있을까? 저는 그러니까 새천년 시대에는 아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상한 도시국가로 되돌아가는 형태가 아닐까 걱정을 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류의 역사, 이 우주의 역사를 이제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우주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한번 인간을 보죠. 인간이 태어나서 이제 갓난아기 시절 거치고 유년 시절 거치고 사춘기 거치고 그 다음에 청년, 장년, 중년, 노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쳐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딱 잘라가지고 이 갓난아기 시대를 보면서 갓난아기의 그때의 인간, 그때의 인간을 인간 전체로 놓고 규정한다면은 잘못된 규정이죠. 그거는. 근데 마찬가지죠. 그거를 이제 청년을 기준으로 해서 청년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전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또 그것도 잘못된 모습이죠. 그러면은 인간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돼?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죠. 죽음 뒤에 그런 관계 맺음까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예를 든 거는 이 우주를 볼 적에도 마찬가지로 봐야 된다는 거죠. 우주를 볼 적에도 예를 들어서 물질이 생긴 시대를 본다면은 물질이 모든 것이었죠. 그러니까 물질의 법칙이 모든 법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생깁니까? 그 뒤에 생명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물질의 법칙이 안 통하는 거예요. 모든 것. 이것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의 등장과 번식, 확산, 변형 등을 설명한 새로운 생명의 법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에 있어서 생명이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체가 언제 등장합니까?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대충 30억 년 전으로 보는 거죠. 우주의 역사를 140억 년이라고 본다면 110억 년이 지나서 이제 그 뒤에 생명체가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주가 다르게 설명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법칙을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등장합니까? 인간이 등장을 해요. 인간이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생명체로 설명하려고 했던 그것이 인간이 등장으로 해가지고 이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언제 등장합니까? 말씀드렸듯이 140억 년, 이 마지막 140억 년 다 지나서 140억 년 끄트머리에 인간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인간을 가지고 이 우주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반성의 능력, 의식의 능력, 얼의 능력인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우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물질로도 안 되고 생명으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의식 거기에 또 이런 것까지도 같이 다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물질 또는 우주의 안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식, 정신으로 인해서 그 우주가 이제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반성행위, 참얼, 의식의 발생과 발전인 거죠. 모든 생명연구체가 처음으로 이제 중심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아르트 샤르댕은 그거를 사람됨이라고 그랬어요. 호미니자시옹. 인류 속에 들어있는 동물적인 힘을 점점 얼로 다스려서 참된 인류 문명을 일으켜 나가는 것이라고 봤던 거예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게 우주를 설명을 해나갈 적에 이렇게 물리적인 법칙, 그 다음에 생명의 법칙, 의식의 법칙, 이런 것들이 변화에 따라서 다른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얘기할 적에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최종 진화 단계의 최종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 이제 텍스트에 읽어보면 이게 이제 테아르트 샤르댕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이 참얼의 발생, 참얼룰이 의식계, 그러니까 의식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자 말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참얼룰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허물을 벗고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 지구 생명에서 보고해야 할 새로운 인식의 틀, 그거는 이제 생명의 패러다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테아르트 샤르댕이 문제가 있습니다. 테아르트 샤르댕은 여러분들 텍스트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테아르트 샤르댕은 이 사람됨, 이 문명의 발달, 그것을 서양화, 서구화라고 봐요. 그래서 서양이 모델이다라고. 바로 그런 거는 다른 문화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야말로 아주 철저하게 서양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점이 이제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그 점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보시고요. 어쨌든 테아르트 샤르댕이 이렇게 우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제 물질, 생명 그거를 벗어나서 이제 의식까지도 가지고 설명하려고 했던 거, 그거는 제대로 된 방법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제 생명의 패러다임인데, 생명의 패러다임은 지구 생명 시대에 가장 적절한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은 시스템적 사고, 집단과 연결망. 그래서 이제 맥락적이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생물권. 그전에는 지정학이라고 그랬죠. 지정학적. 지오스피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는 바이오스피어, 생물권을 이제 강조해요. 그래서 시스템적 사고, 집단과 연결망. 그러니까 서양의 철학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서양은 항상
환원론적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환원론적 사고방식은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원자를 찾아 올라가잖아요. 원자. 예전에 철학의 시작에 이제 물로 모든 것이 됐다. 불로 모든 것이 됐다. 사원소로 모든 것이 됐다. 등등 모든 철학자들이 찾아 올라가는 게 근원적인 요소로 찾아 올라가요. 그래서 근원적인 요소가 이 모든 것을 이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환원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냥 근원적인 요소로 거슬러 올라가는 환원에서. 그래서 그 요소를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쪽에서는 바로 원자론적인 사유방식이죠. 원자론적. 그러니까 이걸 이제 환원론적이라고 그랬는데, 원자는 뭐예요? 원자는 그리시어로 아톰이에요. 아톰. 그래서 우리는 만화 영화에 아톰도 있잖아요. 아톰. 여기에 톰은 나눠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가 붙으면은 나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뉘어서 계속 거기에 올라가다 보니까, 내려가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도저히 나뉠 수 없는 그 단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단위가 이제 모든 것을, 그것이 모든 것을 이루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이제 원자론이에요. 그것이 아톰이고요. 이것이 라틴 문화권으로 오면 뭐가 되냐면, 라틴 문화권으로 오면은 이것이 인, 디, 비, 두, 인디비디움. 라틴어로 인디비디움은 흔히 이걸 뭐라 그래? 개인, 개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라틴어, 그리스어 아톰을 라틴어로 번역하면 그렇게 된 거예요. 인디비디움, 나뉠 수 없는 거. 이제 그리스 시대에는 아톰으로 모든 걸 설명했다가 한다면은, 이제 근대로 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돼? 개인이 중요한 거예요. 개인의 소유권, 개인의 권리, 개인의 의무, 이 모든 것이 개인. 거기에서도 이렇게 나뉠 수 없는 거. 그래서 환원론적인 사고방식, 원자론적인 사고방식이 여기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회를 이루는 거, 국가를 이루는 최소 단위, 그것은 개인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근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개인의 발견이라고 그러잖아요. 개인의 발견. 근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근대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개인의 자주, 자립, 자율, 이것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평등, 인권 이런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아시아권에서는 어땠어요? 아시아권에는 이 개인주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나오듯이 생명학적 모델을 따르면은 그거는 이러한 환원론적, 원자론적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듯이 그물망적인 거예요. 그물망적이고 관계론적인 거예요. 우리는 낱낱의 개인을, 인간을 이루는 것은 낱낱의 개인이 아니라 그 개인이 사회 속에서 뭐냐, 어떤 직무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신분이냐, 그걸 가지고 그것을 중요시 여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 개인으로서 그 사람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고 그 아버지로서의 책무가 있고 사회 나가서는 교원이고 뭐 등등 뭐 이런 관계의 맥락 속에서 사랑을 받던 거예요. 예, 바로 이런 차원이 이제 서양하고 동아시아가 달라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물망적이고 이제 관계론적이고 집단과 연결망적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명의 패러다임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물론 이제 자연과 연대를 추구하고 자연의 참여를 중시하는 그런 뒷배경이 있는 거죠. 생명문화 공동체의 이제 필요성. 문화가
중심이 된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죠. 21세기에서는 바로 이제 문화의 다양성, 문화 다원주의, 그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사는 거. 이제 이 나라의 경계는 사라졌지만 그 사람이 살았던 이제 삶의 장인, 그 역사와 문화,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각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화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게 됐지만 다음 주에는 바로 이제 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우리의 소통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음 주에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이 틀리다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는 오늘은 생명에 대해서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을 동아시아에서 이해하는 것하고 서양이 이해하는 것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강조한다면 이제 다음 주에는 소통 방식도 문화에 따라서 서양 사람이 하는 소통 방식, 커뮤니케이션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소통 방식, 이 소통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소통학도 생명학처럼 서양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사이언스하고 우리의 소통학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서통합적인 소통학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세기,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 새롭게 태동해가지고 판을 치는 학문이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사이언스예요. 그게 지금 가장 잘 나가는 학문이죠. 지금 뭐 가짜뉴스 문제라든가 이런 게 지금 모든 문제가 지금 미디어에 얽혀 있거든요. 미디어에 얽혀 있고 그것은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 대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 거기에서는 이제 바로 소통이 그 밑바탕에 놓여 있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영국에서 나오는 걸로 블랙미러라고 하는 일종의 다큐 스타일의 계몽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블랙미러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꺼놓은 상태에서 보면은 까맣잖아요. 그게 바로 블랙미러예요. 스마트폰이나 TV나 꺼놓은 상태에서 보이는 것이 검은 거울, 블랙미러예요. 바로 이 미디어가 인간 사회에 사람들한테 끼치는 영향의 부정적인 면, 그 부정적인 면을 영국의 다큐인 블랙미러가 그걸 시리즈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그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어요. 블랙미러 치시면은 그게 시리즈로 아마 서너 시리즈가 나와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는 그거를 제공하고 있고요. 거기서 바로 인간이 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미디어 시대에 그 달라진 시대에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 얼만큼 그전하고 다른가라고 하는 거, 그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생명문화 공동체의 필요성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거는 생명이라는 것을 패러다임으로 삼는다면 이제 살아있는 공동체인데, 이런 살아있는 공동체는 지금 21세기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공동체다 이거죠. 거기에는 이제 정부가 있고 시장이 있고, 그런데 이 정부하고 시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시민사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건 제레미 르프킨도 가장 중요한 차원으로 이 시민사회를 봤던 거예요. 시민사회. 지금 우리도 시민사회 역할이 커지고 있죠. 시민사회라고 하는 건 정부가 아닌 정부 밖에서 정부를 감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형태의 NGO 형태, 환경운동연합 등등, 이제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시장의 기능까지도 감시를 하는 거죠. 그렇게 시장과 정부를 감시해서 보다 나은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시민의 역할이다라고 해서 시민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제 시민의 의식이 굉장히 높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 의식이 서구에는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공동체, 그거는 생명 공동체에 대한 개인적 책임의식,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레미 리프킨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근대에서 중요한 거는 개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대에서 우리가 확고하게 배워온 거는 개인의 책임, 개인의 의무, 이런 것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바로 400년을 통해서 근대 사회를 살아왔기 때문에 나의 중요성과 나의 권리 책임 이것까지도 철저하게 배우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어때요? 한국 사회는 근대화가 400년에 걸친 게 아니라 고작 해야 50년에, 지난 50년 동안.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 거쳐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근대에서 배웠어야 할 개인에 관련된 가치관, 거기에서 뭐 자존감, 자의식, 자율, 자립,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거, 거기에 따른 책임, 권리, 윤리, 뭐 이런 것들이 우리는 제대로 배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해왔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끊임없이 부딪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개인적인 책임의식, 이 책임의식이 약하다 하는 것이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잣대를 느슨하게 세우고 남에 대해서는 그 잣대를 엄격하게 세우는 거.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내로남불 이제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문제점이기도 해요. 그래, 어쨌든 이제 우리는 지난 50년을 통해서 배워온 그런 근대성을 탈근대 시대를 맞이해서 새롭게 보완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바로 이제 생물권 정치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지구가 상호 의존 관계로 구성된 살아있는 유기체이면서 우리가 사건 더 큰 공동체를 잘 관리함으로써 생존하고 번성한다는 개념에 기초한 거죠. 생물권, 이게 바이오스피어고 거기에 폴리틱,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정치가 아니라 생물권 정치인데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유럽연합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시 지정학적 정치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위험이죠. 자아에서 다른 사람으로 관계를 확대하고 지구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만드는 다양한 관계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생물권 정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리프킨은 이제 인류가 인간의식의 세 번째 단계에 이르렀는데 그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은 인간이 자기의 자유의지로서 자연과 재결합하는 단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1단계, 인류의 1단계에는 수집과 사냥과 수집, 이래서 신화적인 의식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두리뭉술로 같이 합쳐져 있었던 거예요. 자연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않았어요. 자연과 별로 구별이 안 된 채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2단계인 이제 근대로 오면서 그때는 이제 물론 이제 농업이 발달을 하고 그래서 식량이 자립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공업 산업이 발달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자연과 거리를 두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자연에 대해서 주인의 행세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제2단계예요. 그래서 자연을 착취하고 정복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온 거죠. 거기에 이제 리프킨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바로 그 다음 단계, 세 번째 단계인데 그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연과 재결합해서 자연과 한 몸이 돼서 지구 생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를 결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리프킨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서양의 최고의 경전인 성경,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은 너희는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여라 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8절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리프킨을 비롯해서 서양의 생물권을 주장하고 있는 학자들은 다르게 해석을 해요. 거기서 정복하고 지배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 지배와 다스림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보호 및 관리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서양의 창세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동아시아에는 노자의 도덕경이 있었어요. 그 노자의 도덕경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땅을 본받고 우리는 땅을 본받아야 할 것으로 봤어요. 그 서양은 땅을 정복하여라 라고 나오지만 우리는 사람은 땅을 본받아라 라고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초부터 우리의 문화권에서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본받아야 할 대상, 같이 살아나가야 할 대상. 그래서 인간은 자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살리면서 더불어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 그래서 살림지기로 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세기 후반부에 와서 서양 사람들도 도대체가 인간을 자연의 정복자로 한다면은 이제 지구는 인간의 정복의 대상이 된 지 오래죠.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원자탄을 가지고 지구를 20-30개를 폭파시키고도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화 히틀러를 풍자한 채플린의 영화에서 보면은 지구본으로 된 풍선을 갖다가 툭툭 건드리면서 발로도 차고 그러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을 취한 거예요. 인간이 이제는 바로 지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지구를. 그래서 지구가 이제 횡포해질 때 횡포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지구를 떠나서 딴 데 살 자리 찾아보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성을 뭐 알아본다느니, 달을 알아본다느니.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제 그 점을 이제 생물과 생명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학자들은 새로운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지구 보존을 위한 윤리도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유전적 통일성이라고 하는 또 다른 유전적, 윤리적 가치가 잠재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회행동 유전자에 프로그램되어 있는 것 같은 관리인 정신을 살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의 텍스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예, 텍스트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지막에 해당되는 이제 4번 인간은 생명의 관리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에 생명문화 공동체의 필요성도 지나가고, 그러니까 생명의 관리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거기에 보면 이제 윌슨 얘기가 좀 나올 거예요. 윌슨 얘기. 사회 생물학자 에드와드 윌슨은이라고 하는 그 문장으로 시작되는 단락을 보죠. 제레미 리프킨이 끝나고 이제 사회 생물학자 에드와드 윌슨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면요. 사회 생물학자 에드와드 윌슨은 지구 생명 시대 인류는 지구 보존을 위한 윤리도덕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에 의하면 보존윤리는 미래 세대에게 비인간적 세계의 최상의 부분을 전해주겠다는 목표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를 안다는 것은 그것에 애착을 갖는다는 것이며, 세계를 잘 안다는 것은 세계를 사랑하고 세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이래서 이제 윌슨은 생명사랑이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윌슨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생명체 각자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윤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미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 여기서 있는 것은
이달락에서 있는 얘기가 그거죠. 생명체 각각의 종은 무한한 지식과 심미적인 즐거움을 제공한다. 무한한 지식과 심미적인 즐거움. 이것으로서도 벌써 가치가 있다 이거죠. 그것들은 각각 살아있는 도서관이다. 세포의 유전체는 무진장한 정보를 가지고 담고 있다. 벌레나 자차와 같이 하찮게 생각되는 생물들도 스스로를 창조해왔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가치고, 그 다음 단락에, 그 다음 생명의 유전적 통일성이라는 또 다른 윤리적 가치가 잠재되어 있다. 생명의 유전적 통일성.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들이 유전적으로 다 같이 하나의 자손에서 조상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유전적 통일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생물은 동일한 원시조상 생물에서 유래되었다. 유전자 암호를 읽어보면 살아있는 모든 종의 공통조상은 가장 단순한 해부학적 구조와 분자 구성을 가진 단세포 미생물인 오늘날의 세균이나 고세균과 흡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의 모든 생물들은 지구상에 35억 전에 나타났던 단일 조상을 가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분자 현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단세포 미생물로서 공통조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또 다른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사회 행동 유전자에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것 같은 관리인 정신이다. 이렇게 관리인 정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생물은 단일한 공통조상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인류가 태어났을 때 생물군 전체가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인간이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생물군 전체가 생각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주가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나머지 생명이 몸이라면 인간은 마음이다. 따라서 윤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자연계에서의 인간의 위치는 피조물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있는 지구를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거를 조금 이제 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헤겔의 말을 빌린다면은, 헤겔은 하느님 그 자시로 있을 때, 그걸 헤겔은 이제 절대정신이라고 그러죠. 절대정신이 그야말로 자기 안에 있을 때, 즉자존재로 있을 때는 아직 세상이 창조가 되지 않았어요. 오로지 신 혼자 있어요. 신 혼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유하면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유하다가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즉자 존재로 있다가, 자기 혼자 즉자 존재로 있다가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면 이게 이제 대타 존재가 되죠. 하느님의 생각은 이게 곧 창조인 거예요. 하느님이 다른 것을 생각하면 그 생각한 것이 쫙 창조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대타 존재가 이 이제 우주 자연인 거죠. 이 우주 자연이 쭉 존재해와요. 존재해오다가 이제 인간이 등장을 하죠, 인간이 등장을 해요. 지금 아까 얘기한 이제 그런 거죠. 인간이 등장하면서 이제 의식이 등장하는 거예요, 의식이.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 대타 존재가 이제 대자 존재가 되는 거예요. 대자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와서 이 우주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윌슨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에 와서야 이 우주는 이제 자기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헤겔은 즉자대자 존재라고 그러죠. 즉자대자 존재. 이제 자기 자신을 의식한 이것을 이제 철학적 개념으로 잡는 거.
의식을 이제 개념으로 잡는 거. 그것이 이제 적자대자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대자 존재가 되면은 이제 하느님이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절대정신이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대자 존재. 그래서 철학의 역할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해결이 만들어놓은 이 시스템이 대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삐아르드 샤르댕도 결국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된 셈이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그 텍스트의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이죠. 윤리적인 성향을 키우며라고 시작되는 단락이요. 찾으셨어요? 예, 윤리적인 성향을 키우며, 윤리적인 성향을 키우며 윤리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 종교적인 교리에 근거한 고질적인 도덕적 우월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종교적인 교리에 근거한 고질적인 도덕적 우월감. 지금 우리 사회가 특히 그렇잖아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여전히 판을 치고, 그 다음엔 종교적인 교리에 근거한 그런 것. 그 다음 일은 무장해제다. 윤리적인 해결책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 성장과 보존이 하나의 동일한 목표로 융합되는 공통의 토대를 향해 나아가도록 영향을 준다. 윌슨은 관리인 정신이 이데올로기와 국경의 벽을 넘어선 인류의 공통된 도덕적 명령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윌슨은 생명문화 공동체에서 관리인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한국인의 삶 속에는 이러한 관리인 정신이 살림지기라고 하는 낱말로 이미 깊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밑에서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 보면, 이렇듯 살아있음을 가치로서 소중히 대하는 생활 방식은 그것을 생명이라고 명명하며 거기에서 살아있도록 보살펴야 하는 명령을 보고, 아무리 미물이라도 살아있는 것은, 미물이라도 살아있는 것은 천명을 받고 거기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말 생명은 서양어인 비타, 라이프, 비, 레벤 등에서 표현되고 있는 단순한 삶이 아닙니다. 생명이란 낱말은 생물, 유기체, 목숨 등과 같은 비슷한 단어들로는 감지될 수 없는 성스러움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살아있음에서 그 살아있음을 유지하고 보존해야 함을 말없이 전달하고 있는 하늘의 뜻을 알아보아야 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살림살이와 살림직이란 지칭에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지 않고 살아있도록 보살피고 보호해야 하는 인간의 생명학적 역할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지구 생명시대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살림지기로서의 인간은 생명의 뿌리를 둔 삶의 진리, 삶의 진리, 살림의 진리를 묻고 배워서 생명의 진리에 부합한 살림살이의 규범을 정립해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기술, 과학 모두 생명의 신명을 일깨우는 살림의 축제와 마당이 되어야 합니다. 지구의 살육자 인간은 한시바삐 살림지기로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새천년에도 인류는 인간이 포함된 우주진환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누차 걱정하는 것은 다음 새천년에 과연 인간이 있는 그런 지구가 될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계속 걱정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구가 이제 인간한테 복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을 이 지구에서부터 떨쳐내려고 그러는 거죠. 그걸 그래서 러브르고는 그렇게 얘기했죠. 가이아의 복수라고. 그래요. 지금 이거는 좀 전에 윌슨이 얘기하는 생명사랑, 비오필리아. 그러니까 비오는 말씀드렸죠. 비오는 이제 생명, 개체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 필리아는 사랑. 그래서 개개의 낱낱의 생명체들을 다 사랑해야 한다.
생명학이라고 하는 생명사랑, 생명애착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생명에 대한 포용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인류사회 전체를 확장해 나가서 생명 환경운동으로 하는 거, 그것은 생명 보존운동으로 한 단계 높아지고 그것은 생명 보존윤리로 나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이제 생명학이라고 한 그런 새로운 학문의 분야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개념 정립을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 개념이 워낙 광대하고 복잡하고 또 이제 새로운 거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부는 말씀을 드렸듯이 어떻게 이제 지구 생명 공동체에서 어떤 태도로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하는지 그 문제를 이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양의 학자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대안을 내세우는데 그 대안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살아왔던 삶의 윤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오늘날에 맞게 다시 재구성해서 이론으로 만들고 학문으로 만들어서 세계에 내놓으면은 세계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학문이 되리라고 봅니다. 바로 그 학문이 생명학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